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딱 11월의 중간이네요. 네. 민동기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참 11월입니다. 딱 중간이 지났고요. 예. 세월 잘 갑니다. 추풍 낙엽처럼 날아갈 분들은 또 날아가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 참 큰일 났어요. 네. 대형 사고를 치셨다면서요? 치기는 한 10년 전에 쳤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파리의 나비 부인. 그게 이제 또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TV의 이 놀라운 예지력. 예. 우리 큰 목사님. 정말 1960년대 중반부터 바람을 일으켜서 한 시대를 풍미하셨던 분인데 영예 은퇴를 하실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니까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이 정도면 은퇴 정도가 아니고요. 예. 아니 최동욱 것만 보더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최동욱 아니 뭐 직무와 상관없는 사생활 문제로도 저렇게 아웃이 됐는데 근데 목회자에게 사생활이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의 사생활도 사생활이지만 예. 사생활 외에 예. 굉장히 좀 법적 어떤 판단을 구해야 되는 그런 사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요거는 좀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불륜 관계였고 또 불륜 관계 여성에게 15억을 줬다. 사건을 무마하려고. 돈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글쎄 규명을 해봐야 될 텐데 수표로 줬대요. 그러니까요. 수표로 줬다면은 추정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교회 돈으로 만약에 준 거라면은 이거는 뭐 영예 은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법적 대상이죠. 처벌 대상이죠. 이거. 그렇죠. 이거는 주님이 용서 못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 주간의 또 미디어계의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가 부산을 찾아갑니다. 오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산시 연제구 거제 2동 878번지 7호에 위치한 드림센터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부산 경남지역 조합원 한마당이 열립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모비딕의 콘서트, 미디어 협동조합 최동석 이사의 협동조합 특강,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공개방송, 그리고 부산 경남지역 조합원 협의회 창립총회로 꾸밀 이번 한마당에 부산 경남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잊지 마세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산 지하철 거제역 7번 출구 근처, 거제교회 드림센터에서 마련하는 미디어 협동조합 부산 경남지역 조합원 한마당. 공정 언론의 꿈을 품은 모든 부산 경남의 동지들과 함께합니다. 우리 민동기 부장과 제가 내일 저녁,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16일 토요일 저녁은 아니고 오후 5시에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 2동에 있는 거제교회 거제 드림센터 2층 아트홀에서 부산 경남 지역 우리 국민TV 조합원 그 총회 행사로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서울도 아니고 부산에서 첫 공개 방송을 하는데 우리 미디어 토크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많이 또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동기 부장이 사실은 이 취재 말고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예. 노래를 부른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아이돌 뺨치는 이런 외모를 갖고 있다든지. 절대 그런 거 시키시면 현장에서 화낼지도 모릅니다. 난 성대모사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무기가 많아야 된다니까. 무기가 많아야 돼. 하여간 무술을 연마한다든지. 무술을 연마하면은 무시를 안 당하잖아.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그래서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가를. 네. 요가를 하면 뭐가 좋아집니까? 굉장히 좀 분노와 이런 거를 좀 다스려집니다. 아니, 그 분노를 다스린다는 건 뭡니까? 대단히 수세적이잖아. 아니, 수세적인 게 아니고 공세적으로 나가야지. 제가 원래 꼴 같지 않은 인간들한테는 네. 여러분들이 잘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쌍욕을 합니다. 쌍욕을 해요. 저도. 제가 이제 그걸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정말 제가 봤을 때 이 선수는 언론계 선배 이런 걸 다 같은 언론 종사자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상대를 안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주 욕을 한 몇몇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선수들한테는 쌍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워낙에 이 언론계 바닥이라고 하는 게 꼴 같지 않은 선수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들을 취재 현장에서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약간 분노도 아니고 정말 좀 어때 저런 인간들이 이 바닥에 있나 이런 자괴감 비슷한 게 들 때가 있거든요. 진보 쪽에도 있어요? 있죠, 당연히.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여기서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보통 대부분의 기자들은 술을 먹죠. 저는 요가를 술도 안 먹잖아. 술을 먹는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가를 하러 갑니다. 요가를 하러. 개인적으로 푸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요. 안 됩니다. 무술을 좀 연마하시고 언제 한번 그 무술을 본인이 혼자 찍어서 셀카로 유튜브에 올리세요. 아마 소송이 안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오죠. 보통 이제 사람들이 고소를 할 때 고소하려는 상대방을 좀 파악하는 차원에서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민동기 무술, 불쇼 이런 거 검색돼봐. 그럼 절대 고소할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 불쇼는 요즘 개인적으로 조금 땡기더라고요. 불쇼를 그런 한번 거를 좀 한번 해보면 우통을 벗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오늘 미디어 토크 이제 부산 내려가기 전날입니다. 내일 또 부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뵐 수 있었으면 하는데. KBS 수신료 인상에 관한 여당 이사, 야당 이사의 의견 대립. 먼저 CBS 라디오에 나온 여당 측 황선 이사. 지금 정확히 얼마죠? 광고에 의지한 것이? 지금 현재 한 60% 정도. 60%가 광고, 40%가 수신료. 매년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55에서 60% 정도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상업 광고가 일단 많아진다는 얘기는 아무리 KBS가 열심히 공적인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공영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상업 광고 비율을 줄여내야지만 결국은 그래서 공적 지원을 높여놔야지만 이게 공영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민TV 라디오에 나온 야당 측 김주원 이사. 한꺼번에 수신료를 많이 올려서 그것이 국민한테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은
일반 그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광고를 조금 하더라도 우리가 내는 수신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은 그것이 더 오히려 바람직하고 대신에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보도나 제작자성 확보나 그런 쪽을 통해서 공영방송으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은 그게 더 좋은 과제가 아니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난 주간에 아주 정말 우리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민동기 부장이 봤을 때 제일 주목되는 뉴스는 뭐였습니까? 주목되는 뉴스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KBS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그렇죠. KBS 전담이시지. 아니 뭐 저 지금 보니까 수신료를 지멋대로 올리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그래서요. KBS 여당 이사들이 이른바 그 미디어지 담당하는 그런 기자들을 아주 된통 물먹인 한 주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부터 한번 물어보죠. 만약에 KBS의 여당 이사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7대4 구조죠. 7대4 구조입니다. 7이 여당, 4가 야당. 그러면은 지들 멋대로 수신료 인상 안 결정하면은 그대로 되는 겁니까? 일단 KBS 이사회가 단독으로 여당 이사들의 단독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안이 방송통신위원회로 갑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그렇습니다. 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또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근데 거기도 뭐 보니까 3대2잖아요. 그래서 통과를 하게 되면 국회로 넘어갑니다. 국회로. 그럼 국회에서 또 여야 의원들이 또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 KBS 안은 더블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블로 올리는 안을 여당 중심의 이사가 KBS에서 한번 통과시키고 또 정권 여당과 가까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셋이 또 무리하게 통과하고 그렇죠. 또 이걸 또 국회에 가져가가지고 여당 의원들이 무리하게 통과시킨다. 불가능한 일이군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데. 아니 그 세 번에 걸쳐서 여당이 거의 뭐 세금과 가까운 수신료를 더블로 올린다. 그 과정에서 건건이 상처를 입게 될 텐데 국민들로부터 원성사고 지탄받고 그런 부담을 절대 질 새누리당이 아니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청취자분들도 이게 그냥 올리면 올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실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게 원천 징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료에서 합산이 돼서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2,500원도 지금 솔직히 아까워 죽겠는데 이걸 지금 2배 정도로 올려가지고 원천 징수를 한다? 그것도 요즘에 KBS 나 보지도 않아 요즘에. 보지도 않고요. 나 KBS 한 번 찍어 뭐 총선 때 나 씹은 거 이후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저는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 봐야 됩니다. 글쎄 말이야. 근데 어찌됐든. 그것도 어마어마한 감정노동이야. 스트레스예요. 제가 왜 요가를 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 2배 정도 되는 이 수신료를 인상을 한다? 이거는 거의 준조세 성격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 부담되는 사안을 지금 김용민 PD도 얘기를 했지만 절대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 짐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까지 오는 거를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이게 대체적인 통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KBS 이사회가 뭐 최대한 그런 여권의 부담을 이렇게 넘기지 않기 위해서 KBS 이사회 여권 이사들이 이걸 다 이제 부담을 다 가져갈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 해석이었는데 갑자기 KBS 여당 추천 이사들이 지난 13일 이걸 통과시키겠다. 단독으로.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왔고 저를 비롯해서 기자들 여러 명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통과시킬 거냐.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원래 13일 날 통과시키겠다고 공언을 해왔거든요. 근데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모든 대다수 언론들이 통과될 것처럼 기사를 썼습니다. 단독으로 처리할 것이다. 이제부터 본격 레이스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야당 추천 이사들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수신료 인상 논의에서 빠진다. 우리는 더 이상 여당 이사들과 협상할 게 없다. 협상 최종 결렬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구나. 이거 대단한데?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웬걸?
네. 그렇게 화요일 저녁까지 공포를 해놓고서는 수요일 날 아침에 네. KBS 관계자들로부터 예. 이상한 전화가 옵니다. 무슨 전화가? 안 할 것 같다는데요? KBS 관계자로부터? 아니 왜냐면 그 관계자가 뭡니까? 뭐 이사회 사무국인가요? 아니면은 뭐 KBS 믿을만한 소식통입니까? 믿을만한 소식통들이죠. 믿을만한 소식통. 그러니까 여당 추천 이사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조금 부담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오간다는 겁니다. 아니 부담되는 걸 몰랐나?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답답한 게 그래서 이제 전부 속았다는 건데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안 됐어요. 이 논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이게 물 건너 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연기됐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 KBS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가 네.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걸 여당 이사들도 몰랐을까? 네. 압니다. 예. 다 아는데 왜 이게 공수표를 날렸느냐? 예. 이걸 가지고 이제 KBS에서도 되게 지금 관계자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대요. 아니 그러면 예. 이렇게 파토를 낼 거면 예. 야당 이사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가든가. 예? 근데 지금 여야 이사들 간에 거의 지금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이혼 도장에 이혼을 찍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 이사들은 절대 동의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을 충분히 여당 이사들이 인지를 했다면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도장 찍는 상황까지는 안 갔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최소한 그 부담을 야당 이사들하고도 그렇죠. 좀 나눠 갖는 그렇죠. 그런 제스처라도 취해야 되는데 그런 제스처를 전혀 안 취했습니다. 야당 이사들이 요구한 거를 거의 안 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야당 이사들은 이제 거의 밖으로 나간 상황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외부 기자들한테도 수신료 단독으로 통과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공언한 여당 이사들이 갑자기 또 수요일 날 13일 날 오전에 모여가지고 또 그 간담회 형식의 이사회 자리에서 그래도 야당 이사들을 설득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그래요. 좀 머리가 나쁜 분들이군요. 아니, 그러니까 전략이 없는 거예요. 전략이 없으니까 전략이 없는 게 머리가 나쁜 거지. 그렇죠. 기본적인 전략이 없을 뿐더러 KBS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게 좀 사인을 잘못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권으로부터 그 위로부터 사인을 좀 잘못 받은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게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계속해서 수신료 인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KBS 출신인 홍성규 방통위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홍성규. 이분은 10,000원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니 지가 올려보라지. 아니 방통위 기자들 간담회 자리에서 해서 엄청난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거든요. 아니야 그러니까, 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그 4배 올리는 거 아니야 4배? 4배죠. 이 언론 시민단체라든가 야당 이사들이라든가 이른바 지금 KBS에 굉장히 비판적인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좀 그렇게 올려봐라. 어떻게 될지 뒷감당을 어떻게 하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 얘기가 그런 어떤 시그널을 여권 이사들이 잘못 받아들여서 굉장히 강행을 하다가 이게 우리가 뒷감당할 테니까 니들은 통과만 시켜라.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실세나 이런 측으로부터 야 그거 안 돼 이런 사인을 뒤늦게 받은 게 뒤늦게 아니냐. 받았어. 이 KBS 관계자들이 이런 해석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여권 이사들이 전략이 부재한 것 아니냐. 아니 무슨 전화가 없어. 뭐 그렇다고 뭐 지금 뭐 KBS가 부산에 있어. 방통 있는 서울에 있고 그런 것도 아니면서. 나 이거 정말. 제가 KBS 관계자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 사견을 원래 취재할 때 제 사견을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좀 정무적 판단이 없으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올리는 문제는 최소한의 정무적 판단이 있다면. 그렇지 뭔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지령이 내려온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3자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다든지 전략 회의라도 하고. 해도 해야 될 일인데. 확실한 시그널을 받지 않았다면 이사회 통과 안 시키는 게 정무적 판단이 했다면 그게 맞는 사안인데 여권 이사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스테이크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KBS 그 사측 관계자도 답답해 죽겠다는 겁니다.
왜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앞으로 지금 기란영 사장 체제에서 말고요. 이 사장 체제에서 안 될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다른 사장 체제에서 KBS 수신료를 인상하려고 할 때 예. 이게 먹히겠냐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양치기 소년 비슷하게 계속 매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조금 짜증이 나 있더라고요. 사측 관계자들도. 뭐 결론부터 내리자면은 못하겠군요. 제가 봤을 때 못합니다. 이거. 못할 가능성이 네. 많습니다. 아니 그 엄청난 고차 방정식을 말이죠. 산수도 못하는 양반들이 어떻게 풉니까? 그리고 그거를. 결정적으로요. 원래 그 이사회 단독으로 그 상정시킬 때 네. 4,300원, 4,800원 두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KBS 지금 여당 이사들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이걸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 안을 깎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결정을 하려면은요. 예.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을 동원을 해서 그렇죠. 4,800원으로 결정되느냐, 4,300원으로 결정되느냐, 혹은 4,000원대 이하로 결정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예. 중간 광고라든가 예. 종편으로 가야 될 광고 분량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게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예. 이 광고 포지션이 달라지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밀도 깊은 논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졸속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KBS 내부는 어떻습니까? KBS 내부는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은 역적으로 몰리는 분위기는 아닌가요? 역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환영 사장이라든가 예. 이른바 그 KBS 경영진이 예. 수신료를 무기로 예. 길환영 사장 체제에 반대하는 이런 선수들을 예. 굉장히 압박하고 있다는 수신료 정치를 하고 있다는 예. 그러니까 수신료를 정말 올리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예. 그걸 이용해서 반대파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그런 걸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닌가. 그 뭐 대표적으로 KBS 새 노조가 그렇죠. 지금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하고 비교적 가까우니까 너희들 이적 행위를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길환영 사장이 KBS 새 노조를 압박하려 든다. 압박을 하고 있죠. 예. 실제로 KBS 그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 뭐 수신료 현실화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KBS가. 예. 근데 여기서 몇 주 전부터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네. 수신료 인상 찬성 서명 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예. 아니 그거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안 하면은 해사 행위를 하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예. 부서장이 예.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은 길환영 사장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서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그 이율 배반적인 거 아니냐? 예. 내가 물었죠, 따졌죠. 그러니까 KBS 분위기를 지금 모른다. 부서장이 예. 이 찬성 서명 운동을 만약에 안 하잖아요. 예. 자기 부서 내에서. 네. 그러면 너 왜 안 했냐고. 이렇게 직접 물어본답니다. 부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인사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예. 너 왜 안 했냐고. 계속 이렇게 물어보면 안 할 수밖에 없답니다. 야, 이게 거의 뭐 이제 사상 통제까지 하는구나. 마녀사냥이죠. 이를테면은 너 종북이야? 종북 아니야? 종북 아니면은 북한 최고 지도자 이름 대고 개새끼라고 해. 맞아. 뭐 이런 거네, 한마디로. 그 비슷한 분위기로 몰아가서 대놓고 저는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지금 KBS 분위기가. 지금 아주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웃긴 사람들입니다.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근데 그나마 이런 엄혹한 KBS에서도 예.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소식이 하나 있는 게 뭐예요? 진품 명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실은 사측이 재발 방지 약속하고 방송문화연구소로 발령을 냈던 김창범 PD도 원래 한번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지 않습니까? 예. KBS는 6개월 내에 예. 다시 발령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파견을 하는 형식으로 자기가 감안을 해서라도 뭐 제작진을 원대 복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고 그 PD 협회가 이를 수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일단 파문은 좀 진정이 되는 양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TV 제작국에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부당하게 연구부서로 발령이 났단 그렇죠. 말이죠. 그 연구부서에 속한 사람이 TV 제작국으로 파견되는 형태다. 그렇죠. 그렇게라도 뭐야 그게? 그렇게라도 원래 그 진품 명품 제작진을 다시 원대 복귀시키는 방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신에 이제 한계가 김동호 아나운서를 완전히 배제시키지는 못했어요. 다만 제작진과 협의 끝에 김동호 아나운서를 포함해서 조금 시일이 지나면 다른 진행자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의견 조율을 해서 새롭게 MC를 기용한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결정을 했어요. PD협회, KBS PD협회와 이런 그 비대위의 결정에 대해서 솔직히 뭐 찬반 양론에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 젊은 PD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젊은 PD들이 KBS PD협회와 KBS 새노조의 그 지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중간 궁극적으로는 수용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른바 그 지침에 어긋나서 본부장 앞에서 단독으로 피켓 시위를 하고 따지고 우린 우리대로 가겠다. 그래서 기수별 성명을 내고 더 세게 나가네. 더 세게 나갔고요. PD협회 총회를 하는데도 결과적으로는 그걸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이걸 수용한 PD협회 집행부와 새노조 집행부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젊은 PD들이 아직 죽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걸 뭐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젊은 PD들의 혈기가 살아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KBS가 그래도 아직은 MBC처럼 무력화되진 않았다. 아주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작가를 제가 몇 주 전에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과거에 이제 추정 60분을 했는데 그때 작가였어요. 근데 어떤 PD가 있는데 젊은 PD인데 정말 이 회사의 어떤 그런 이 비민주적 태도 또 이런 방송을 정권의 홍보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권력에 대한 분개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루던 그런 PD가 있었답니다. 그래요? 네. 이야. 근데 그 PD가 나중에 KBS 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뭐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장된 그 PD처럼 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늘 푸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시면서 또 마음을 먹었다면 또 행동으로 이것을 또 이어갈 수 있는 실천력 있는 우리 프로듀서들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시청자가 아니구나. 나 요즘 KBS를 안 보니까 비시청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 수신료를. 납부당하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요? MBC 박상권 뉴스데스크 기용. 11월 18일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개편인데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네요. 우리 재홍이 형은 그러면은 오늘 밤으로 아웃이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밤으로. 아이고. 박상권, 김소영 아나운서. 그리고 주말은 도인태. 아주 어린 새내기 아나운서를. 몰라. 하던데.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권재홍이 날아갔다는 거. 또. 권재홍 앵커와 배현진도 날아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근데 다음 주부터. TV 화면에서 보실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장겸이 계속 보도국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권재홍도 여전히 보도본부장이고. 본부장입니다. 자기 앵커만 아니다 뿐이지. 이런 근간과 시스템 또 그리고 이런 조직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그렇습니다. 앵커만 바뀐다고. 뭐 뉴스가 달라질 것인가. MBC 뉴스는 제가 봤을 때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 KBS가 그랬거든요. KBS가. 근데 박상권 기자는 그 사람 그래도 나름 뼈대 있는 기자거든. 그러니까 기대는 해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박상권 기자와 도인태 기자 주말 앵커를 하는 도인태 기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권재홍, 김장겸 본부장 국장의 노선과는
좀 다른 길을 걸었던 그런 기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좀 해볼 만한데 저는 그래도 이 앵커가 갖는 자율성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 MBC에서. 네. 아니 꼴통짓은 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은 있어요. 최소한. 꼴통짓. 네. 뭐 하라는 보도하라는 거 보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뭐 용어 선택 좀 바꾼다든지 네. 뉘앙스를 그 기본에 맞게 바꾼다든지 네. 앵커의 역할만큼은 수치스럽게는 안 할 것 같다. 그런 기대는 있어요. 저는 뭐 물론 그런 것이 얼마만큼 크게 돋보이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네. 예. 저는 뭐 그게 적어도 SBS 보도국 분위기 정도만 되더라도 예. 그런 김용민 PD의 평가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겠는데 네. 지금 MBC 보도국은 말이죠. 네. 전혀 지금 이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라 다들 이 해직된 언론인들도 예. 밖에 나가서도 MBC 보도국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이 박상권 기자와 도인태 기자가 어느 정도로 버틸 수 있을지 예. 솔직히 저는 MBC 뉴스나 이런 거는 뭐 걱정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 박상권 기자와 도인태 기자가 예. 그들이 걸어온 길을 앵커를 하면서 혹시나 망가지게 되지는 않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박상권 기자는 제가 아침마다 뉴스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라디오로 네. 아침에 그 뉴스투데이 프로그램이 손석희 시선 집중 전에 한 15분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때 거의 매일 들었습니다.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MBC 뉴스가 이렇게 맛이 가지는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좀 생각에 박상권 앵커에 대한 아주 기억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파리에서 만났어요. 오. 파리 특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파리 특파원이었죠. 예. 아니 물론 이제 뭐 그 양반하고 저하고 뭐 전부터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 파리 그 에펠탑 앞에서 뭐 한국 사람이 지나갔는데 눈여겨 보잖아. 박상권이다. 그 박상권 기자도 나를 알았던 모양인지 하여튼 뭐 모르면 간첩이죠. 같이 인사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뭐 하여튼 그게 반가웠는데 네. 우리 박상권 기자가 하여튼 그 뭐 꼴통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MBC의 자산인데 네. 그 양반도. 네. 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만은 뭐 기대를 해봐야 뭐 얼마나 그 구조가 안 바뀌었는데.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손석희가 MBC 사장으로 간다. 기대할 만하지. 그거는 기대해 볼 만하죠. 근데 네. 지금 김종국 그리고 권재홍, 김장겸. 네, 이게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 뭐 저는 그래도 김종국 사장한테는 네. 조금 좀 김종국이 사실 그 앵커 바꾼 거 아니에요. 예, 예. 사실 뭐 그런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됐다는 네. 그런 평가가 MBC 이제 안에서 나오고 권재홍하고 김장겸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권재홍을 교체했다. 그렇죠. 그게 이제 MBC 기자들의 그러면 조금 우리 박상권 기자의 운신의 폭이 좀 있겠구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MBC 기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약간 기대를 해볼 만한데 예. 근데 워낙에 지금 MBC 보도국 분위기가 안 좋아서 예. 걱정 반 우려 반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아이고 참 우리 박상권 기자에게 파이팅을 외치면서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 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를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위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손석희의 JTBC. 요즘 뭐 하여튼 볼만합니다. 볼만합니다. 정말. 석희 형님이 참 잘해요. 이건 뭐 정말 진심으로 네.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9시 뉴스. 물론 이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건 또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홍석현 형님이 네. 끝까지 봐주실지. 네. 근데 이건 분명하지 않아요? 이건희하고 홍석현 사이가 나쁜 거. 그건 확실하죠. 그거는 저희가 그 문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짚어보려고 이렇게 한번 시도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 손석희의 JTBC 보도가 삼성의 눈치를 그렇게 안 봐도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게 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석현이 형이 보광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패밀리마트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CU인가? CNU가? 맞아, CU. 네. 뭐 그 회사. 그 회사가 만약에 나쁜 짓을 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석희 형, 뉴스9이 그거를 직공할 수 있겠는지. 그 부분도 의문으로 남는데. 그렇습니다. 여하간 뭐 그렇습니다. 네. 하여간 이건희하고 홍석현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다. 그런 얘기들이 여러 군데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또 그런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 JTBC의 삼성 보도를 보면 네. 여러 가지 또 유의미한 해석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예. 이제 뭐 중앙일보에서는 그렇게 세게 못 나가더라도 그렇죠. JTBC에서는 할 수 있는 그것도 뭐 손석희가 또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충분히 오히려 그게 내부에서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홍석현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미지 메이킹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요즘 이제 중앙일보를 보면은 중앙일보는 한층 더 우측으로 갔고요. 네. JTBC가 다소 중립적인 그런 그렇습니다. 자리를 차지하는 동안에 중앙일보는 좀 더 우측으로 갔습니다. 중앙일보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 주 또 대형 사고를 친 중앙일보 관계자가 한 명 있습니다. 오, 무슨 사고? 지면 사고는 아닌 것 같은데. 지면 사고는 아니고요. 김진 논설위원이라고. 김진. 네. 뭐 그 양반은 매사에 그렇게 꼴통짓을 하시는데 혹시 KBS, MBC를 잘 안 보시죠? 안 봐요. 네. MBC 내가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미디어계 소식을 미디어 오늘을 통해서 보지. 또 아침마다 우리 조간 브리핑 위해서 신문 보는 거 말고는 솔직히 TV 뉴스는 전혀 안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이 지난 12일 MBC 100분 토론에 나왔습니다. 이 100분 토론에 나와서 주제가 통합진보당의 운명은 이런 주제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유신 독재가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거기까지로 하고 공안정국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요런 멘트를 하셔서 아주 그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발언은 상당히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본인이 나중에 어느 자리를 나가더라도 이 발언에 대한 해명을 아마 요구를 받을 겁니다. 아니 유신 독재가 뭐가 잘못됐나라고 이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김진 논설위원이. 근데 저는 김진 논설위원 하면 꼴통 발언의 선두주자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부르는 거야.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중앙일보에서 이 김진 논설위원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많다고 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MBC가 이 발언이 이렇게 나갔잖아요. 아니 이건 상당히 문제예요. 이걸 뭐 출연진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유신 독재가 뭐가 잘못됐나. 이런 발언이 이렇게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이 양반은 정말 존재 자체로 리스크예요. 그렇죠.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는 일인데 남한 사람들이 한 4일만 참으면 된다. 그렇죠. 아니 북한처럼 지금 아무것도 없는 적막강산에 거기하고 우리처럼 빌딩 스핀, 아파트 스핀 이 나라에 똑같은 폭탄이 떨어졌을 때 누구에게 타격이 더 큽니까?
더 웃긴 거는 예. 아니, 북한을 다 그렇게 해서 4일 만에 이를테면 북한 체제를 섬멸했다. 여기는 뭐 아무 일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불 타격. 그렇게 해서 북을 무력으로 점령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도대체? 근데 그 김진 위원은 예. 본인의 그 칼럼, 문제 지금 얘기한 그 칼럼에서 예. 김용민 PD가 얘기한 그 칼럼에서 예. 그렇게 희생을 서울 시민 몇십만인가? 그 희생을 감수하고 더라도 감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지를 폈단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봤을 때 좀 치료가 필요한 분이야. 뭐 어디가 출연해가지고 토론할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 미수다 KBS 미수다에 나왔던 따루시 있지 않습니까? 예. 따루시가 그 오마이뉴스가 하는 이털남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같은 정당은 핀란드에서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저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양반이 극우 뭐 이런 매체 이런 데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지 예. 이 아무리 한국 공영방송이 후퇴했다고는 하나 제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떠들게 내버려 뒀다가는 이 인간 무슨 또 말폭탄을 터뜨렸냐면요. 예. 인도 힌두교 신자들은 겐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면은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믿는다. 민주당 지도부는 4대 강에서 목욕을 해보면 어떨까? 4대 강은 겐지스 강보다 깨끗하니 수질은 안심해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너나 해라 목욕. 저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심한 인간 같은 이라고. 그 물론 이제 4대 강이 완공되기 전에 쓴 칼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4대 강 완공 후에는 이렇게 4대 강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했던 거지. 이렇게 불과 1, 2년 앞에 있는 일도 제대로 예측을 못하면서 전문가들의 그 우려도 그때 막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가두는 물이 더 썩어지지 그게 더 깨끗해질 리가 있느냐? 없죠. 이건 뭐 상식인데 네. 신문사의 논설위원쯤 되는 사람이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하고 이 4대 강이 깨끗해질 테니 거기 가서 목욕하라. 너나 해 목욕을. 한심한 인간 같으니라고. 아유 이런 사람한테 지면을 빌려주는 아주 그 신문사별로 꼴통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의 박정훈이 있죠. 우리 이만의 이 환경부 장관 혼외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그렇습니다. 해놓고는 최동욱 사건에 대해서 뭐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문제를 삼으니까 최동욱은 이만희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근거를 갖고 떠들어내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 박정훈이 있다면 동아일보에는 이 사람은 거의 동상을 세워야 됩니다. 최영해. 그렇습니다. 최영해. 최동욱 아버지 전상서. 그러니까 우리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업적이 있다면 조선 동아의 이 아주 정말 논설위원회 수준을 확연하게 보여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칼럼은요. 예. 그 동아일보 기자들도 공보위를 통해서 비판을 했을 정도로 문제가 공정보도위원회. 그렇습니다. 80%가 부끄럽다 그 칼럼. 뭐 그런 얘기를 했었다죠. 아니 저 같으면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얼굴도 못 들지. 후배들이 그렇게 심지어는 출입처가 가지고도 그 칼럼 때문에 정말 아주 아니 근데 저는 나치가 오졌다고 그럴 얘기를 그런 칼럼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진짜. 예. 그리고 바로 중앙일보에 김진이 있고요. 박정훈, 최영해, 김진 아주 이 세 명의 이 리스크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리스크 논설위원. 제가 이렇게 선정을 해봅니다. 그거 좋은데요? 예. 리스크 논설위원. 리스크 논설위원. 글 쓰면 그 자체로 회사가 어마어마한 부담을 져야 하는. 근데 내가 또 아는 중앙일보의 최고위층을 만난 어떤 분이 있습니다. 학자인데 최고위층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진 논설위원 어떻게 하기 힘들다. 자기들도 불만이 많다. 저도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이란 존재가 대단히 특수해서 어떻게 함부로 못 거론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앙일보 내부에서도 제가 추정키로는 제가 추정키로는 아마도 정치권에서 누군가 이제 우리 김진형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김진영이 만약에 무슨 해코지를 당한다든지 칼럼을 못 쓰는 상황이 온다. 그랬을 경우에 회사에 미칠 악영향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예. 많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그 김진 논설위원회 추종 세력들이 예. 의외로 꽤 있답니다. 추종 세력이. 예. 칼럼이나 글을 쓰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선수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선수들을 좀 염두에 두고 예. 의도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제 이것저것 다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줄타기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면서 예. 저는 또 불만인 게 김진 논설위원 같은 경우는 JTBC에도 가끔 나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과연 손석희 체제의 어떤 그런 JTBC에서 예. 맞는 모양새냐. 예. 저는 JTBC가 그야말로 중도 노선을 좀 표방을 한다면 예. 저는 극좌, 극우 이건 좀 화면에서 네. 사라지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굳이 우파의 목소리를 아니 극좌 걱정은 안 해도 돼. 이미 뭐 수년 전부터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별 걱정을 다 해요. 예. 근데 예. 이 우파 진영의 목소리를 김진 논설위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예. 저는 한국 보수의 비극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 사람들이 별 문제가 없다면은 나오게 해야 돼. 그렇죠. 뭐 그 수준인데 어떻게? 그 수준에서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은 뭐 그 사람들의 표상이지 뭐 어떡하겠어.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JTBC 우리 석형 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아니 뭐 무슨 정파적 그런 칼라의 어떤 저희의 그 기호가 맞아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 기본을 지키고 있는 거죠. 기본. 제가 봤을 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TV조선은 뭐 갈수록 완전 맛이 가는 것 같아요. 무슨 뭐 박정희 추모 행사를 생중계하질 않나? 예.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아니 근데 네. 진짜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 보면은 이제 확실히 컨셉을 잡은 것 같아. 그렇죠. 한국의 폭스 TV로 가겠다. 네. 아니 그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한국의 폭스 TV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어정쩡한 YTN이나 뭐 뉴스와이나 이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오히려 정말 걔네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지 그 진성 우파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 채널 A라든가 예. 뭐 MBN이라든가 예. 뭐 뉴스와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근데 TV조선이나 조선일보는 그냥 폭스 TV 형태로 갈 것 같아. 네. 미친 듯이 그냥. 네. 근데 한국 사회에서 나는 절대 폭스 TV 같은 그런 매체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어느 한 편에 쏠리는 걸 싫어해요. 아직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나 좌파다 이런 사람, 나 좌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홍세화 선생 같은 분을 포함해서 몇이나 돼? 안 되죠. 안 되지. 근데 당장 우리 민동기 부장이나 나나 너는 좌파냐 우파냐 이런 편가름 자체를 싫어하잖아. 그렇죠. 되게 싫어하죠. 난 기본을 지킬 뿐이다. 네. 언론인으로서 기본을 지킬 뿐이다. 내가 뭐 지금은 어느 한 스탠스 쪽에 쏠리는 것 같지만 나는 나 나름의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난 좌파 우파 어느 한 편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들은 우파의 이익, 진영 논리에 충실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에게 별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어느 한쪽으로 규정되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예. 흔히 말해서 진보 진영이라든가 좌쪽으로 좀 쏠려 있는 분들은 예. 그런 거에 대한 레드 컴플렉스가 우리 사회에서 워낙 거셌으니까 예.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하는 게 있는데 네. 이 꼴통들이라든가 우쪽에 계신 분들은 막 자기 드러내면서 자기 노선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저 알바비를 줘서 그런 건 아닌가? 뭐 하여튼 뭐 그거 생계형 아니 저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생계형 우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좌우 그리고 진보 보수 이런 쪽이
다른 것 같아요. 나는 기본적으로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 속에 대한민국의 75%의 국민이 놓여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일반 국민들은 대다수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중립인 척을 하는 것이 그렇죠. 언론으로서는 상당히 이지고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의 지금 노선은 YTN 뉴스와의 KBS, MBC의 이런 권력 친화적 기사와는 결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다 같은 것 같지만 다 박바인 것 같지만 이 TV조선은 진성우파입니다. 도리어 TV조선에서는 권력과 자기가 부딪힐 때에는 완전히 자기 노선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TV조선이 다른 종편이라든가 이런 방송사하고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거의 모든 방송사나 종편들이 이 75%의 국민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TV조선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75%를 보지 않습니다. 25%를 봐요. 25%. 네. 시청률 25%만 나와도 어디야 그게. 아니 이 25%에 해당하는 시청자들을 타겟팅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노선이. 예. 그래서 오히려 예. 생존력 측면에서는 TV조선이 더 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식의 우파 방송으로 아예 확실하게 자기의 노선을 굳히면 제어가 탈락하기 딱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TV조선 잘 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주시길 바라고요. 네. 예. TV조선 같은데 또 출연을 하는 이런 얼빠지고 정말 쓸개 빠진 그런 야당 정치인들 정신 차리십시오. TV조선 나가서 야유만 당할 겁니다. TV조선에 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민동기 부장이나 나나 다들 좌파로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변에서. 그렇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좌파이길 바라지 않아. 아니 진짜 좌파들이 저에 대해서 좌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도 하거니와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이런 어떤 이념적 스펙트럼을 쉽게 규정하는 이런 시각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국민 TV 같은 경우도 말이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을 가리켜서 친노 방송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죠. 변희재가 그런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어. 워낙 걔는 업이니까 그게. 변희재는 미디어오늘을 종북 매체라고. 종북 매체라고. 종북. 네. 책을 많이 읽어요 우리 미디어오늘 기자들이. 그래서 종북은 맞습니다. 그 북은 북녘북이 아니라 책북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데요. 저는 국민 TV 우리 시작을 하고 말이죠. 달려오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편들지 않았습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서영석 이사를 두고 또 나아가서는 저를 두고 두 사람이 친노니까 친노 방송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서영석 이사 같은 경우 노무현 정권 때 무슨 관직에 올랐다든지 없어요. 기본적으로. 노무현 재단에 직함이 있나요? 없어요, 그 장반. 없습니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네. 네. 그런데 왜 친노야? 친노인 이유가 뭐예요, 대체? 친노라기보다는 반새누리에 가깝죠. 반새누리에 가깝고 아주 노골적인 새누리에 가까운 사람이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좋아합니다. 좋아하면은 다 친노냐? 아니죠. 아니 그러면 추모 상가에도 잘 안 가는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다고 거리 분향소 또 시민 분향소 이런 데 나온 줄잡아 한 400만 되는 그렇죠. 그 시민들도 다 친노인가? 이런 편가름을 하는 이른바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을 어떤 프레임 안에 가둬놓고 그렇게 해서 절대로 이 사람이 외연을 확장하지 못하게끔 만들려는 이 조선일보식 수법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한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저는 이른바 진영 논리의 이른바 진보적 언론인들도 여전히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
여전히 좀 기득권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득권 마인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기득권 마인드라는 게 뭐냐면 이 언론, 그러니까 기성 언론들은 제가 봤을 때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못하고 있는데 차라리 신생 매체라든가 혹은 기존 언론과는 다른 어떤 그런 매체들, 이를테면 국민TV, 뉴스타파, 고발뉴스 뭐 이런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서 굉장히 좀 기존 언론들을 자극하고 또 더 이제 이런 자극제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등급으로 올라오는 거를 은연중에 싫어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지 않나. 그렇지.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TV 나온다고 하니까 이른바 진보적 지향점을 갖고 있는 언론들 중에서 환영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우리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 도와줬어요. 우리 이상호 기자. 우리 이상호 기자 빨리 쾌차하셔야 되는데. 요즘 몸이 안 좋더라고요. 글쎄요. 그 형님 몸이 안 좋을 만도 왜 그렇게 달리는 양반이니. 그렇죠.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는데. 근데 다른 데는 막 바로 친노니 뭐니 이런 식으로 막 더 씌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려는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통일된 연대 체제 이런 어떤 매체 뭐 이런 게 필요하다. 너무 이게 난립되는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뭐 그런 우려는 이해하는데. 근데 잘 안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같이 연대하고 고민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보적 진영도 대단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인색하다. 아니 내가 다른 건 다 모자라고 어디 내세울 건 없지만 나한테 배울 게 있어요. 난 절대 딴 데 안 씹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특히 그 매체와의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저와 지향점을 같이 하는 매체에 한해서는 잘 되길 바랄 뿐이지 견제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마타도 퍼뜨린다든지 안 그래? 이건 날 배워야 돼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가 정말로 열린 자세고요. 진보 진영에 속한 언론인들이 솔직히 그런 스탠스를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얘기는 왜 하느냐면은요. 하도 친노해서 저희가 이제 노종면 기자를 진노를 모셔와서 국민TV 단장으로 이렇게 또 모시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도 친노해가지고. 제가 사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박수를 쳤는데 제가 지금 이 국민TV에 일주일에 한 번 출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흔히 얘기하는 언론계의 진보 진영에 속한다는 언론인들이 저한테 충고를 합니다. 우려를. 그건 너무 들어가지 마라. 너도 같이 피보는 수가 있다. 이런 맥락. 뭘 피봐? 여기서 그러니까 뭘 피봐? 친노 이미지가 완전히 같이 더 씌워져서 나중에 언론인으로서 이 조금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는데. 웃기고 자빠진 사람들이에요. 아니 자기들은 종북좌파라는 얘기 안 듣나? 제 얘기가 그겁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그 기성 언론에 있는 선수들은 그럼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나? 이게 낙검수 할 때도 무지하게 하여튼 저희들이 이렇게 이 프레임워크에 도발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낙검수는 언론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수준 낮고 실제로 그래요. 하여간 어울리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제 신문사의 문학 전문 기자가 유력한 그 문학가들한테 이제 그 문학가가 또 우리 낙검수하고 좀 가까웠거든요. 그랬더니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모 신문사 문학 전문 기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다니지 마세요. 왜 그래요 도대체 사람이 문학 전문 기자 답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씹고 다녀요? 아니 저는 씹을 만한 어떤 행동이나 씹을 만한 어떤 부분이 있다. 그거는 그 사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비판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하지 않고 불러가지고 너무 개입하지 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니 역으로 다른 어떤 그 미디어 오늘이란 매체를 잘 모르는 예. 어떤 시민들이 예. 뭐 이렇게 미디어 오늘 재밌다고 그러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야, 그 종북 매체야. 너무 그 기자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이러면 네. 우리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죠. 안 좋지 당연히. 하여간 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노종면 우리 저 개인적으로는 선배님이죠. 그렇죠. 선배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저도. 아니 본인은 그런 얘기 안 들었겠어? 우리 민동기 기자가 들었을 얘기를 뭐 수도 없이 들었을 거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해. 아마 제가 들은 거에 한 100배는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를 봐서 여기 국민TV에 합류하시진 않았겠죠. 그렇죠. 저는 아마 보다 더 큰 눈으로 보다 높은 지향점으로 우리 국민TV의 이렇게 건설을 위해서 뜻을 모아주신 18,000여 되시는 우리 조합원들의 그 뜨거운 마음을 바라보시고 여기에 합류하신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 다른 편견과 여러 많은 선입견들을 뿌리치시고 자기만의 관점으로 이런 18,000여 조합원의 진정성에 기대를 걸고 오신 우리 노종면 선배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노종면 선배가 이제 국민TV 개국단장 겸 아직은 총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사 인준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직은 보도 편성 이사 대우가 되시거든요. 네. 총회가 지나서 인준이 되면 이제 이사가 되실 텐데 네. 우리 이 노종면표 뉴스를 이제 여러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제가 네. 봤을 때 예. 기성 언론에 대한 실망, 네. 국민TV에 대한 가능성 네. 이걸 보고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노종면 선배를 그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저는 뭐 그냥 단순히 몇 번 만나고 그렇게 해서 보지 않고요. 그분이 책을 썼다면 그 책을 다 읽습니다. 네. 노종면 선배가 쓴 책이 있습니다. 종면 돌파라고. 네. 물론 이 노종면의 돌파인데 그 네. 출판사가 아주 읽기 좋게 종면 돌파.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나름대로 우리나라 뉴스 시스템의 그 개혁에 대한 그런 철학을 담으셨더라고요. 예. 이거 보면서 저는 사실 그래가지고 우리 노종면 선배가 우리 국민TV의 선장이 되시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을 사실은 우리 창립총회 단계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우리 노종면 선배가 이런 뭐 어떤 여망을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간 우리 조상훈 선배가 이제 나서서, 예. 이제 설득을 했고, 네. 또 모셔오시게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노종면 선배는 뭐 저희 직장 상사가 되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뉴스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개혁 마인드, 이런 것들로 무장되신 이런 노종면 선배의 국민TV 뉴스는 아마 다른 TV 뉴스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공식 속에 개혁된 틀로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아울러 또 이런 노종면 선배 영입을 위해서 발로 뛰었고 또 설득을 한 우리 조상훈 선배. 둘 다 해직 기자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히 저는 이 느낀 게요. 파업 투쟁을 이끌었던 그런 노조위원장. 그렇게 해서 해직, 수감 이런 불이익을 감수한 노조위원장 출신들은 뭘 해도 한다. 그럼요. 뭘 해도 성공한다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이렇게 우리 국민TV에 간판으로 모시고 이렇게 달려갈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행복이고요. 이런 국민TV에 무슨 친노 이런 덫이라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네.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딴 매체 욕하는 거 봤어, 기본적으로? 저 기본적으로 욕하는 매체가 있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언론의 워낙에 역할을 못 하니까. 정도에서 이탈한 매체들은 비판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같은 시각을 갖고 건강한 세상을 향해 가자라는 진정성이 보이는 언론을 향해서는 뭐 작은 흠이 보이더라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죠. 그게 옳습니다. 이 국민TV가 이 서영석 김용민 방송은 아니고요, 절대. 그렇습니다. 이 방송은 17,000여 조합원들이 만든 18,000여 조합원들이 만든 그 꿈을 한데 모은 매체인 만큼 여러 매체들과 동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고요. 또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하오니 이제 그만 맡아도 하시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연대 좀 하시죠. 네. 네. 특히 우리 미디어 오늘 같은 매체하고도 이렇게 연대를 하면서 언론 개혁의 어떤 큰 그림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뭐, 시간 다 갔네요, 벌써. 소상하게. 오늘 또 준비하신 소식 있어요? 있는데. 하시죠. 어차피 뭐 녹음이니까 뭐. 아니, 이게. 예. 저희 조현호 기자 말고요. 네. 조윤호 기자라고 있어요. 조윤호 기자 있죠. 조윤호 기자. 예. 이 조윤호 기자에게. 조선닷컴과 동아닷컴이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닷컴이? 닷컴이.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인터넷신문. 그렇습니다. 예. 어떤 걸 가지고 걸렸느냐. 예. 계속 스크린을 해보니까. 예. 이상한, 이름들이. 자꾸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뭔지 한번 살펴봐라,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이상한 기사를 쓰고 나서. 네. 이를테면 뭐, 조선닷컴. 기자 이름이 없어. 바이라인이 없는. 바이라인이 없어. 동아닷컴. 예. 뭐 온라인 팀. 네. 뭐 요런 거를 뉴스 속보팀. 뭐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게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취재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본인이 취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표적인 게 저는 이 기사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봤거든요. 아마 김용민 PD도 알 겁니다. 설국열차. 관상이어 변호인까지. 송강호 씨. 영화 출연 급전 필요한가? 이 제목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인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그런 영화. 그렇죠. 그 영화를 찍으니까 이게 뭐 돈이 급해서 찍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만 딱 보고 조윤호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 뭐지 해서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낚였어요. 없어요, 내용이. 제목만 그렇게 달고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 맨 아래 기자 이름을 보니까 조선닷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시스템인지를 알아보니까 송의달 조선일보 디지털 뉴스 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닷컴 이름을 달고 나가는 기사라 하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가 정해진 기사들은 기자들이 쓴다. 하지만 그 외의 기사들은 외부 알바를 쓰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사를 알바가 써요? 알바한테도 일부 맡긴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직접 디지털 뉴스 조선일보 디지털 뉴스 부장이 미디어올 기자에게 한 얘기입니다. 아니 알바도 조선일보 기사를 쓴다? 그렇죠. 근데 아니 뭐 그 말을 딱 들어보니까 그런 수준의 기사가 꽤 많이 또 떠올라요 보니까. 굉장히 많죠. 조선닷컴, 조선일보에. 그러니까 검색어 있지 않습니까? 포털에서 이 검색어와 연관된 그런 제목이 있으면 주로 이름 없는 기사들 그리고 알바들에게 맡기는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보수 언론인 조선닷컴과 동아닷컴이 검색어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바 시켜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이걸 취재하다 보니까 참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조선닷컴 관계자가 뭐 우리도 일부 그런 걸 하는데 제일 심한 데가 있다. 동아닷컴이다. 동아닷컴을 취재를 해봐라. 한번 모니터를 해봐라. 이거 조선닷컴 관계자가 저희한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또 조윤호 기자 분기 텐션에서 동아닷컴을 모니터를 했습니다.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 조선닷컴의 그늘 아래서 그렇습니다. 동아닷컴은 13일 하루에만 총 252개의 동아닷컴발 기사가 생산이 됐습니다. 어이구야. 13일 하루 동안 조윤호 기자가 딱 통계를 냈어요. 252개의 동아닷컴 기자가 기사를 썼어요. 근데 이 가운데 방송, 연예, 문화, 스포츠, 라이프 요런 기사 있죠. 말랑말랑한 기사. 이게 210개입니다. 260개 중에 210개?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굉장히 골 때리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지난 13일 날 생각을 해보시면 다 알 겁니다. 이날 여러 개가 이 검색어 핫이슈로 떴거든요. 근데 동아닷컴 바이라인에 252개 기사 가운데 미란다 커 근황과 몸매에 관한 기사가 27개. 이걸 조윤호 기자가 또 다 통계를 냈어. 그다음에 입은 듯 만 듯. 그렇습니다. 파격적인 시스루 웨딩드레스. 사실 뭐 조윤호 기자가 그러고 통계를 낼 때 저도 이제 옆에서 이렇게 하면서
기사를 봤거든요. 예. 아, 정말 눈길이 많이 가는 기사를 예. 고백합니다. 예. 그리고 또 있어. 예. 미란다 커의 벗은 사진에 네티즌들이 감탄했다는 뭐 그런 내용으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배우 양정아 씨가 3살 연하 사업가와 결혼할 예정이다. 예. 요 기사도 24개. 예. 더더군다나 가장 웃긴 거. 예.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볼펜으로 탑을 쌓아 올렸다. 예. 요게 검색어로 한때 떴었어요. 예. 근데 동아닷컴에서 22개. 내용만 제목만 바꿔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더라? 어뷰징이라고 하죠. 예. 검색어 장사. 예. 어뷰징이라고. 어뷰징. 요런 작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 동아닷컴이 제일 심하긴 한데. 예. 경향신문 디지털 뉴스 팀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 거기서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가장 심한 데가 뭐 동아닷컴이긴 합니다만. 예. 우리나라 유수의 언론사들이 예. 이런 검색어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기겁을 했던 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아니 동아닷컴의 그 바이라인으로 네. 252개의 예. 거의 제목만 바꾼 기사 내용은 차이점이 없는 예.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좀 심각한 문제고요. 예. 민중의 소리라고 그 약간 진보적인 매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연예 매체 기사를 썼었어요. 예. 근데 흔히 말해서 예. 어뷰징, 예. 이른바 검색어 장사, 예. 제목만 바꿔서 비슷한 기사를 계속 내보냈다는 이유로 예. 퇴출을 당했거든요. 근데 거기만 그랬냐 이거야.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이 데이터를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 동아닷컴. 그러면 조선동아도 우선 아웃돼야 할. 이거 아웃 대상입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이런 선정적인 기사를 갖다가 계속 제목만 바꿔서 냈다? 예. 왜 민중의 소리만 퇴출을 시켰느냐? 예. 몇 년 전 얘기긴 합니다만. 민중의 소리니까. 몇 년 전 얘기긴 합니다만. 예.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 예. 그런 기준이라면 퇴출돼야 될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아닷컴부터 우선 아웃돼야 한다. 동아닷컴 이거 아웃 대상 1위입니다. 이런 식이면.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아주 훌륭한 기사를 썼네요. 요즘 미디어 오늘 기사 보면은 또 오늘도 제가 이 관점이 굉장히 탁월하다. 이를테면은 김무성 의원이 자기 찌라시에서 그렇습니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 하니까 찌라시 업체를 상대로 그 취재를 했잖아요. 아니, 힘든 게요. 예. 이 찌라시를 담당하는 예. 이 관계자 찾기가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도 멋있었고 이렇게 찌라시 업체를 찾아서 취재를 해가지고 김무성의 그런 주장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말도 안 되죠. 그런 답을 찾아낸 것도 아주 훌륭한 기획이었고 또 김진태의 그런 막말 그렇죠. 관련해서 춘천 시민 춘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진태니까 네. 춘천 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또 그렇게 물어본 이런 기획 취재도 아주 돋보였고요. 이런 신문이 진짜 유료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유료화해도 쉽지가 않은 게 또 오늘의 형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의 기사조차도 내지 않는 조선일보가 유료화를 하려 했으니 잘 되고 있나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중간 점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 근데 예. 김무성 그 대화록 출처 찌라시 네. 이 취재를 하면서 예. 저희가 후속 취재를 하나 해야 될 거를 발견했습니다. 이재진 기자가 이제 취재한 기사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 제가 살짝 운을 한번 이 자리에서 띄우겠습니다. 예. 찌라시 취재를 하다가 예. 찌라시를 만드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찌라시를 만드는 곳 중에 예. 언론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시간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으나 요걸 파보려고 합니다. 찌라시를 만드는 언론. 그래서 언론사가 아무래도 정보가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장사를 하고 또 언론사 이름으로 또 찌라시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할 수는 없으니까. 완전 찌라시 업체로 이제 그 포장을 바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판다. 언론사들이 복수의 언론사가 이거 진짜 개입돼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언론사에서 그런 유혹을 받긴 합니다. 받죠. 이 기사를 갖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 우리 이른바 언론 소비자들이 논조가 좋다고 혹은 뭐
기사 내용이 훌륭하다고 그렇게 해서 사주지 않거든. 그렇죠. 이런 비밀스럽고 어디 그 공식적인 이름 걸고 유통시키긴 어려운 정보를 이렇게 그리고 음성적으로 언론사들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거래함으로써 어마어마하게 받는. 일단 이거부터 찌라시 얼마예요? 그 가격대가요? 구독료. 찌라시 구독료요? 예. 저는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네, 내가 알기는 한 호당 1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취재를 들으면서 들은 건데 이게 그냥 일반 찌라시가 있고요. 흔히 말해서 VIP용 찌라시가 또 있답니다. 아, 그래요? 이 찌라시도 이 레벨이 다른데 그 레벨이 높을수록 100만 원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찌라시가 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언론사들이 사실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게 김용민 PD도 아시겠지만 기자들이 다 기사만 쓰는 게 아니에요. 기사화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은 정보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정보 보고가 뭐 사실이 아닌 것도 있는데 사실에 근접한 게 되게 많아요. 확인이 안 됐을 뿐이지.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찌라시를 만든다? 미디어 오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당연하지. 그렇습니다. 근데 안 만들죠. 그거는 언론 윤리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취재를 하면서 뭐 전해 들은 얘기긴 합니다만 찌라시 관계자들로부터 언론사가 개입돼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고요. 근데 민동기 부장 언론사가 이제 정보 보고를 만드는 건 뭐 생각해 보니까 무릎을 탁 칠 일인데 그렇지 않은 찌라시 업체의 이 관계자들은 대체 출신이 어디입니까? 언론인 출신들도 꽤 있을 것 같고요. 언론인 출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 출신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 출신들도 꽤 있고 국정원 출신들은 주로 이 국정원도 이게 정치 파트가 있고 경제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정치권 인사라든가 재계 관계자들을 굉장히 인맥이 네트워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그런 고급 정보들을 다루는 거죠. 국정원 관계자들도 있고 재계, 그다음에 증권가 이런 쪽 선수들도 꽤 된다고 그래요. 근데 언론계 선수들도 상당히 좀 포지션이 좀 많다고 그래요. 제가 어떤 나라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어떤 나라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나라 정보기관으로부터 국가 최고 지도자가 매일 정보를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정보를 받는데 신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직 그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신문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신문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내용들, 전혀 신문이나 방송에 안 나오는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들. 이를테면은 사정기관장 숨은 자녀가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담아서 최고 지도자에게 보고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1면, 2면, 3면 이런 게. 이야. 어느 나라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보고를 하니 그 지도자는요, 그런 보고를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죠.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 유혹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죠. 사실 어디 연예계에 돌아가는 풍문을 먼저 접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들려줄 때 그 사람들이 놀랄 때 그렇죠. 거기서 오는 희열감 대단하거든. 희열이 대단하거든. 그 먼저 남들보다 정보를 알았다는. 그렇습니다. 왜 언론사 편집국장들 파워가 센 줄 아십니까? 정보가 많으니까. 정보가 많습니다. 그 나간 기자들이 전부 정보 보고를 합니다. 글쎄 말이요. 뭐 100명 넘는 기자들 이렇게 그것만 봐도. 그 정보를 가지고 나가서 정치권, 재계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서워하죠. 아주 정말 오늘 재밌는 얘기였네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한겨레가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에는 가판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상 이제 다음날 아침에 배달되는 신문을 전날 오후 7시쯤에 이렇게 1판을 먼저 찍어서 그렇죠. 이렇게 뭐 공공기관 이런 데 갖다 배달하는 그게 가판인데 요즘엔 가판 돌리는 신문이 거의 없고 또 그것도 일종의 어떤 언론 개혁이었죠. 그렇죠. 가판에 실었다가 공공기관에서 보고 이거 아닌데
라고 언론사에다 압박하면은 바로 기사가 빠지는.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게 없으니까 그날 아침 신문 받아보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한겨레가 이제 얼마 전까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문을 찍진 않는데 PDF로 만들어가지고 월 구독료가 아마 수백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미리 이렇게 구독한 사람들한테 줬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는 구독을 해가지고 하죠, 그건. 한겨레는 또 비판적 신문이니까. 그렇죠. 자기에 대해서 비우호적으로 나올 경우 이렇게 뭐 물론 한겨레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광고와 바꿔치기 한다든지 뭐 거래를 해서 기사를 빼준다든지 그렇게 비양심적인 언론은 아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뭐 물론 전혀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난리가 났지. 그렇죠. 근데 이제 하여간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많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회사가 수익 모델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건 아는데 네. 이건 아닌 것 같다. 네. 라는 이런 목소리를 제가 그 노보에서 봤습니다. 그 가판 얘기를 하니까 네. 옛날 기억 하나가 떠오르는 게 네. 그 가판 배달판 시장이 한때 굉장히 그 미디어오늘의 주요 아이템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 있었던 김성환 기자 같은 경우에 그렇죠. 가판을 먼저 가서 보는 거예요. 네. 보고 나서 김미화 씨 저녁 시사 프로그램에 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내내 뭐 방송하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미리 보는 뭐 조간신문 이런 코너로. 그렇죠. 그거 아주 정말 쏠쏠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그 가판을 보려고 온갖 뭐 기업 관계자부터 시작해서 정부 관계자 글로 다 옵니다. 근데 거기서 살 수가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낫불을? 그럼요. 납부를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가판이 오잖아요. 그 가판업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배달 신문 왜 신문 한꺼번에 배달하는 것처럼 쫙 모아서 쫙 줍니다. 그게 그러니까 각 기업체나 관공서한테.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겨울이나 이런 데는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그 추운 날 거기서 막 이렇게 신문을 봅니다. 바로 덜덜 떨면서. 그래서 그걸 착안해서 제가 아는 그 지인이 안 되겠다. 이걸 사업 아이템으로 하나 내자 이래가지고 광화문 주변에 그 사람들을 위한 카페를 만듭니다. 그 이제 가판을 사전에 읽을 수 있는. 그렇죠. 가판을 들고 와서 봐라. 대신에 익명성을 보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유수의 그 재계 홍보실 담당자들이 한때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고요. 그 장사 잘 됐죠. 근데 지금은 가판이 거의 없어져가지고. 없으니까 이제 없어졌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몰래 취재를 한번 하겠다 해서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신분을 숨겨줬죠. 제 신분을 숨겨줬는데 나중에 제가 나갈 때 미디어오늘 기자라고 얘기를 밝혔죠. 제가 밝혔을 때 거기서 가판을 보던 재계 뭐 정부 담당 홍보실 관계자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폭탄 맞은 듯이. 그 은밀하게 지금 신문 모니터를 하는 건데. 아니, 왜냐하면. 좋겠다. 제가 옆에서 직접 들었거든요. 만약에 모 기업이다. 만약에 국민TV 기업이다. 김영민 PD가 홍보 담당자야. 그 신문 보고 있어. 나갔어. 그럼 뭐 하겠습니까? 전화 겁니다. 이거 좀, 좀 배달판에서 빼주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옆에서 들었거든. 몰래 앉아있다가. 그 나중에 미디어오늘 기자라고 하니까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취재한 거는 못 들은 걸로 하겠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취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대충 이제 내가 직접 한번 보려고 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안 썼어요. 근데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마디로 이런 용어를 좀 쓰는 건 그렇습니다만 엿 바꿔 먹기가 그 가판 배달판 시장에서 굉장히 횡행했었죠. 그것 때문에 가판을 폐지한 거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가판 이야기 하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매년 1월 1일자 신문은 두껍잖아요. 두껍죠. 그 신문 모으는 게 있던 취미였어요. 1월 1일자 신문. 1월 1일자 신문은 모을만 합니다. 왜냐면 그 해의 어떤 그 아젠다 같은 것도 그렇죠. 미리 살펴볼 수 있고 일단 두꺼우니까 읽을 것도 많고 같은 값이라도 지면이 더 많다 보니까 산 보람도 있고. 그래서 항상 새해 전날 12월 31일 저녁이면은 나가서 가판을 사기도 하는데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런 기사를 저는 머릿속에 두고 있습니다. 1월 1일자에 국민일보.
1월 1일자인데 어느 해인지 진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통상 1월 1일자 아침 신문 사진에 실리는 건요. 해가 떠오르는 사진. 그렇죠. 보통 예. 희망의 뭐 새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가장 많이 또 촬영되는 것이 이제 대관령 목장 같은 데서 그렇죠. 뭐 말에 하면 말이 막 뛰어다니고 뭐 그런. 그런데 이 신문을 보니까 말이죠. 지금은 12월 31일인데 저녁인데 1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말들이 달리고 있다. 아니 1일 아침이면은 다음날 아침 사진인데 그걸 31일 저녁에 내가 지금 보고 있다니까. 아니 그 통상 그 다른 신문도 봤어요. 다른 신문 보니까 12월 31일 뭐 구랍 31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쓰죠. 그렇게 보통. 쓰는데 네. 국민일보는 그 해만 하더라도 1일 아침 뭐 해가 떠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거는 정말 아닌데 싶더라고. 아니 그게 요즘 독자들을 아주 물러보는 거죠. 네, 그렇죠. 하여튼 뭐 그때 그 일도 생각이 났고요. 하여튼 가판이 없어지니까 신문도 좀 정의로워지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음험한 거래들이 없어지는 것 이건 뭐 참 고무될 사실 일입니다. 예. 약간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예. 가판이 없어졌을 때 예. 미디어오늘 기자들은 만세를 불렀겠지. 왜냐? 가판을 보고 퇴근을 해야 됐거든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거. 그 가판 보고 퇴근한 편집국장이 누구였습니까? 김종배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종배입니다. 예. 생각이 나네요. 예. 오늘 벌써 1시간 20분째 이렇게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 2시간 늘리는 것보다 네. 우리가 1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네. 녹음하는 날은 좀 길게 녹음을 해놓고 그렇죠. 그래서 팟캐스트로 들으시면은 못 들으신 부분까지 다 들으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거 괜찮은 방법이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면 신문은 한정돼 있으니까 맞아요. 뭐 딱 원고량이 정해져 있지만은 PDF 신문은 뭐 무슨 종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팟캐스트로 들으시면은 하여간 1시간 20분 넘게 또 저희 방송 또 들으실 수 있겠고요. 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산시 연제구 거제 2동에 있는 거제교회 거제 드림센터 2층 아트홀에서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부산 영남 지역 계신 분들 또 울산 사시는 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우리 부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